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소에 쓰는 용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고 통상이나 평균이라는 국어적인 뜻에서 유추해서 이해하려면 힘이 듭니다. 이 내용은 계산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 이해가 쉬우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살펴본 뒤 다음 단에서 산수 문제를 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돈을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임금의 범위가 가장 넓고요. 임금은 평균임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외에 기타금품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받는 돈 중에 임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금품, 이 범위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임금, 평균임금이 그 다음 넓고 통상임금이 가장 범위가 적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임금은 그 정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하는 대가성입니다. 대가의 성격. 즉 근로제공과 함수관계가 없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중 그러니까 평균임금이죠.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성질의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책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입니다. 명칭불문이죠. 그래서 급식비, 정보비, 복리후생비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의 대가죠. 근로의 양과 질과 관련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합니다. 임금 아닌 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출장예비 이런 게 왜 임금이 아닌지, 판례에서는 어떤 논리로 위에서 말한 임금에 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뒤에 붙인 부분에 있으니까 출장예비 관련된 거 1995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상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떤 얘기냐면요. 개별 근로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에게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나간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의미의 근로제공의 대가는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임금과 범위가 같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범위가 좁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은 한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시고 뒤에 다음 장에서 계산할 때 이 내용을 상기하면서 같이 한번 계산을 풀어보면 좀 더 체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2조에 보면 근로자가 받는 임금 3개월 단위로 해서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2조에. 그래서 임금 아닌 금품은 제외되고요. 통상임금은 임금의 범위 중에서 하필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적용도 다르게 하거든요. 우선 적용을 한번 보시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뭐 급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30일째 평균임금으로 하라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평균임금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재보상금, 그 다음에 근로자가 뭐 예를 들어 잘못해서 이제 감봉의 제재를 당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재보상, 감봉 이런 것은 평균임금을 적용하고요. 그 외에 보면 시급이나 1급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통상임금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평균임금은 이거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어적인 뜻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평균임금은 이제 법률 규정에 보면 지급된 금액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요. 통상임금은 또 무슨 개념이 국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적인 개념이잖아요. 앞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주석 부분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급식비가요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이 근로자가 예컨대 이제 2021년 1월 11일 그러니까 급식비가 1월 1일 날 오르고 한 11일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은 과거 개념이니까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또 3개월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는 13만원 오르기 전 급식비를 가지고 계산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에는 14만원 오른 걸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바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책의 내용을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유추해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된 임금 총액,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을 만약에 계산할 때는 미래적인 개념이니까요. 2021년 1월 1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거에 13만원을 받았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1월 11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인 1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범위가 넓습니다. 왜 넓으냐 하면 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는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적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적인 수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이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연차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보다 넓고요. 속성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과거 지급한 금액 기준, 통상임금은 미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기준이고요. 이렇게 굳이 나눠서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적용하는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법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자, 평균임금만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2조의 정의에 이게 평균임금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없어요. 계산하는 방식을 적어놨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게 산정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비록 이렇게 정해놓기는 했는데 잘 따져보면 여기 이제 지급된 임금 이렇죠. 그러니까 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있는 금액이다 이런 뜻도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 2항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만 한번 보실까요? 월급 금액으로 정한 금액.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가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이제 시급을 계산해서 우리가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 그러면 시급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300만 원을 그럼 1시간 급여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한 달이 30일이니까 뭐 30일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근무니까 8시간 이렇게 해서 38, 24에서 그러면 월급 받는 300만 원을 나누기 240시간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정해놓은 것이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근로를 제공했느냐. 유급입니다. 유급.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유급이고요. 토요일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일요일 8시간이 또 유급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을 나눌 때 이렇게 유급시간만 가지고 월평균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40시간 근로자는 월평균 유급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209시간이 되는지는 제가 밑에 좀 적어놨으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말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데 비해서 잘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게 209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제 한 달 평균 6급시간이다. 이 6급시간에는 토요일은 빠지고 일요일 8시간은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월 이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내에 임금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예컨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뭐 퇴직금 계산할 때 보니까 3개월 이내에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당초 신청하는 1년 전에 아마 신청했다면 1년 전으로 내려가서 그 이전에 3개월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전 3월 내에 보니까 딱 하루 출근한 날이 있습니다. 딱 하루 출근하고 딱 하루치 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유급일이 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그 해당 기간을 가지고 급여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참고할 판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근로자가 이제 그 3개월, 마지막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의 수당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퇴직금 계산할 때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시간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 안에는 포함되니까요.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평균임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퇴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는 좀 정당하지 않다라고 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킨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한두 번씩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매년 발표되는데요. 금년 최저임금은 일주일 40시간 근무하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월급 기준으로 하면 182만 2,840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 액수가 전부 합쳐서 182만 2,840원이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내용은 다음 단원 계산하는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 빠뜨렸는데요. 복지 포인트가 왜 통상임금이 아닌지 관련해서 보시면 뭐 복지 포인트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행정기관에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그 복지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복지 포인트를 보면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우리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임금이고, 임금은 전액불로 해가지고 그 근로자한테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이 복지 포인트는 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급하고, 그거를 1년 동안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임금은 전액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임금으로 보면, 예를 들어 근로 대가로 복지 포인트를 한 5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한 10만원을 쓰고 40만이 남았는데, 그거를 없애버린다면 이게 전액불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뭐 위에는 또 다른 논거도 있지만 임금과 관련돼서 어떤 게 임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관련해서 판단하는 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그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뭐 182만 1822-480 840입니까? 480입니까? 그렇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상여금하고 급식비 뭐 이런 경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월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게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했는지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여금을 지급하면 일정 금액 이상만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을 시켜서 계산해요. 그래서 산입된 그 범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1822-840을 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령에 보면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대체로 보면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은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것도 별도로 사실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률의 구조는 이렇게 최저임금법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나누어 가지고 계산하고요. 특히 이제 상여금하고 급식비는 산입되는 금액과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는 금액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그 산입되는 임금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계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통상임금에 있는 범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단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